아들의 극단적인 선택 이후 한동안 무력감에 빠진 기태 아버지는 그의 흔적을 찾아봅니다. 기태와 단짝으로 보이는 두 친구 희준과 동윤. 하지만 무슨 일인지 희준은 전학을 갔고 동윤은 학교를 그만둔 상태였죠. 배재기지. 근데 어떻게 저를 알고 이렇게 연락을 하셨는지. 연락처 받아가지고 전화를 다 해보니까 네가 기태랑 친하다고 하더라고. 생전 기태와 같은 반 단짝이었던 희준과 기태와 오래된 친구 동윤. 셋은 늘 함께했습니다. 이게 어디예요? 고양시 원릉역인데 네. 팬들이 여기 가서 인증샷 많이 찍어요. 아 맞아요. 네. 하숙구 매니아들이 있죠. 네. 기태는 학교에서 알아주는 싸움꾼이었지만 이 친구들과의 우정은 각별한 듯 보였죠. 아유 이재훈 씨도 풋풋했어요 그때. 맞아요. 그때 28살인가? 나이가 저 당시가 26살. 건축학개론 전이죠? 네, 전이죠. 희준이 좋아하는 보경과 동윤이 좋아하는 세정이 오기로 한 월미도 여행. 그런데 희준이 좋아하는 보경이 기태에게 관심을 보이자 기태는 난감하기만 합니다. 저 관계가 남자들 사이에 저런 관계가 생기는 건 제일 그쵸. 힘들거든요. 뭐 하는 거야? 나는 누굴 좋아하는데 얘는 내 친구를 좋아하고. 야, 너 희준이 질투심 느끼게 하려고 나한테 일부러 그러는 거지? 뭐야? 응? 며칠 후 희준의 집으로 놀러 온 친구들. 이거 실제로 감독님 집이에요. 이 집이. 그런데 무언가 심각한 대화를 하는 듯 보이는 기태와 보경. 무슨 얘기한 거야? 뭔 소리야? 방 안에서 보경이랑 얘기하던데. 희준의 기분을 걱정했던 기태는 보경이 자신에게 고백한 사실을 말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야, 오해하지 마라, 진짜. 알았어. 이때 관객들은 내가 재훈 입장이라면 이상하다. 내가 정민 입장이라면 네. 어떤 행동을 할까를 다 생각하는 것 같아요. 도둑이 제발 좀. 또한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는 희준이 서운했죠. 왜 그래? 어? 야 그래도 그게 엄마가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낫. 아무 일 없던 듯 일상적인 농담을 주고받는 반 친구들 사이에서 재호와 희준의 행동에 신경 쓰였던 기태가 갑자기 재호에게 추궁합니다. 아까 니네끼리 손 주고 받았잖아. 이 씬이 진짜 저는 너무 좋고 아 저도 이 신 좋아요. 카메라가 조금씩 들어가서 네, 맞아요. 롱테이크로 가는. 네. 진짜 아니야? 그냥 네가 부모님 얘기 나오면 아무 얘기도 안 한다고. 아빠와 단둘이 살고 있던 그는 친구들에게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일절하지 않았죠. 왜? 그런데 희준과 재호가 자신의 그런 사정을 알고 대화한 것에 상처를 받습니다. 넌 집에 가면 엄마가 밥 해주고 공부하라고 얘기해주지. 이 장면도 정말 압도적이죠. 예, 아, 맞아요. 이 장면도 좋았어. 이 장면 촬영 끝나고 윤상현 감독님 우셨다 아, 그랬어요. 저도 되게 울컥했는데. 근데 안 계시잖아. 엄마가. 왜 그래 알았어. 아무도 없어. 미묘하게 갈라지고 있던 기태와 희준의 관계는 점점 더 나빠집니다. 야, 백희, 미영 안 봐. 야, 일단 불 붙이고. 야, 이렇게 쉽냐? 야, 너 꼭 나왔냐? 안 보라니까. 대놓고 하대하기 시작해요. 여기서부터 점점 멀어지고. 네, 멀어지는 거죠. 반복적으로 머리를 만지죠. 알았다고. 이게 서로 계속 소통을 안 하고 있는. 말은 하고 있는. 희준과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기태. 알았어. 야, 진짜 미안해. 알았으니까 좀. 하지만 상황이 뜻대로 되지 않자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희준에게 심한 모욕감을 줍니다. 진짜. 내가 미안하다 그랬지? 제가 여기서 이 알았다고 했잖아. 머리채를 잡아요. 미안하다고 했잖아. 어? 근데 원래 그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머리채를 딱 잡히는데 되게 울컥하더라고요 저기서. 이 영화에서 정말 많이 맞으시더라고요. 네. 자신을 멀리하는 희준의 행동이 계속 신경 쓰였던 그가 희준을 자극하고 또 집착합니다. 이제 대놓고 희준을 괴롭히는 기태. 결국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립니다. 일단 사실을 알아? 그날 밤 가방을 찾으러 공터로 간 희준. 내가 설마 네 가방 태웠겠냐? 어? 친구 가방을? 가방 달라고. 어? 내가 뭐 어쨌다고. 그런 척하지 말고 왜 이렇게 오바해? 참다 못한 동윤이 기태에게 경고하지만 넌 뭐냐? 기태는 끝까지 희준을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뭘 그만해. 야, 남은 고민해서 얘기하는 건데 너 태도가 그게 뭐냐? 어? 나도 고민해서 진심으로 얘기하는 거야. 너 다음 주면 전학 가. 이 덕분에.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야? 너는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뭔데? 내가 네 꼬붕이야? S를 다 네 꼬붕이냐고. 네가 나 친구로 생각해본 적 한 번이라도 있냐? 네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알량한 자존심
나도 한번 부려봤다 왜. 친구를 잃게 된 불안과 미안함을 표현할 줄 몰랐던 기태가 또다시 희준을 폭행하자 동윤마저도 기태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내며 희준을 데리고 나갑니다. 기태의 괴롭힘 끝에 전학을 간 희준은 아들의 흔적을 찾는 기태 아버지에게 대답을 회피하죠. 저는 기태에 그런 일이 있기 거의 몇 주 전에 전학을 가서 아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비겁하죠. 이런 이호 장면이. 제가 전학을 간 이후부터 친구들과 연락을 뭐 끊은 과자라도 희준이 먹을래? 고민 끝에 됐어. 동윤의 집에 찾아갑니다. 무슨 일 있었는지 나한테 얘기 안 해도 돼. 근데 네가 기태 아버님은 좀 만났으면 좋겠다. 그날 밤 동윤은 마침 기태 아버지의 연락을 받고 힘들게 집을 나섭니다. 제일 친하다는 친구 둘이 그 중에 하나는 갑자기 전학 가고 하나는 학교 그만두고 장례식에도 안 오고. 근데 이 아이들이 아버지한테 결코 진실을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한것 같은데. 저도 이제 아버지가 된 입장에서 보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아버지. 네. 맞아. 맞아. 응. 그러니까 저 아버지 보면서 마음이 되게 아팠어요. 너하고 다른 애들이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어느 날 희준과의 문제로 동윤을 찾아왔던 기태. 백팔로우가 굉장히 많아요. 영화를 보면. 흔들면서. 그런 게 되게 쓸쓸해 보이고. 보경이가 너한테 고백했잖아. 어떻게 알았냐? 세정이한테 들었어. 그때 왜 안 받아줬냐? 백기 때문에? 뭐 헛소리야. 그 정도로 백기 생각하는 X가 왜 그랬을까? 기태의 성격을 좀 알고 아까니까 있던 좋냐? 동윤은 그의 변한 모습이 걱정되기만 합니다. 좋아 보이는데. 다른 친구들은 기태에게 아주 엄두도 내지 속상하고 못하는 좋다야. 충고까지 하죠. 이제 나이값 좀 하고 살자. 세정이 있잖아. 세정이? 진지하게 만날 일은 아닌 것 같더라고. 야, 얘기 들어보니까 기태가 대뜸 세정에 대한 이상한 소문을 그쪽 동네에서 세정이 언급하며 모르는 동윤의 사람이 자존심을 건드립니다. 야, 걔가 거친 남자만 하더라도 손가락으로 셀 수 없을 정도로 많고. 엉망이 된 기분을 참아가며 충격받았을 태연한 거야. 척하던 동윤. 근데 다 알고 있어. 그래? 고마운데 알고 있다 기태야. 머리가 복잡해진 동윤은 세정과 눈도 마주치지 못한 채 아무 일 없다는 듯 행동합니다. 너 오늘따라 왜 그래? 하지만 가진 티를 다 낸 그의 행동을 세정이 모를 리가 없었죠. 오늘 이상하잖아. 아니야. 그냥 머리가 좀 아파서 그래. 기태가 말한 그 이상한 소문을 알게 된 세정은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충격을 받은 동윤이 기태를 찾아가 분노하게 이릅니다. 세정이 만났냐고. 세정의 상황을 몰랐던 기태는 동윤을 또다시 자극하고 둘의 관계 역시 소리야? 산산조각 납니다. 날 어떻게 보고 그딴 걸 묻는 거냐? 어? 얘기했다며. 죽여버린다. 죽여봐 이 X야. 평소와는 다르게 심각해 보이는 그가 걱정된 기태는 그제서야 상황 판단을 하고 사과를 해보지만 야 진짜 오해야. 동윤은 그날 이후 학교를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학교에 나오지 않는 동윤을 직접 찾아가 왜? 사과하기로 결심한 기태. 너까지 나한테 이러지 마. 기태는 항상 스킵이에요. 네, 그냥 맞아요. 미안해 그만하자. 제발. 내가 어떻게 해야 돼? 하지만 회복할 수 없을 너한테 만큼 기분 상처가 상해서 컸던 이러는 거 아니니까 동윤은 똑바로 들어. 평생 죄책감으로 맴돌 마지막 비수가 될 말을 기태에게 던집니다. 뭐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처음부터 잘못된 거 없어. 처음부터 너만 없었으면 돼. 폭력과 사과로도 그들을 잡을 수 없자 더 이상 지킬 게 없어진 기태는 그렇게 떠납니다. 요신 찍고 감독님도 같이 오셨죠. 친구와의 관계가 사회의 전부였던 기태의 죽음. 나 이공받고 어렸을 때 야구 선수 하고 싶었는데. 국민 타자. 다 날 향해서 열광하고 환호하고. 동이냐고야? 봐봐. 나 쉽네. 누가 최고야? 어? 희준과 동윤은 그와의 아픈 기억을 회상하며 차츰 이해하고 성장합니다. 네가 최고다. 친구. 마음을 전달하는 방법에 미숙한 소년들의 오해와 감정이 쌓아올린 파국. 영화 파수꾼이었습니다.
기태랑 동윤과 비교하면 백희가 가장 연기하기 힘든 인물인 것 같아요. 영화 속에서 제가 되게 주목하면서 봤던 부분이 친구들이 그 집에 놀러 갔을 때 화장실에서 방향제를 뿌리고 막 나와서 양손 다 막 그 냄새를 맡아보고 이런 장면들을 보면은 이후에 이 백희가 보여주는 극도의 그 예민함과 그 거부감 이게 좀 드러나거든요. 근데 그게 박정은 배우의 그 애드립이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박정은 배우가 그때부터 이 백희가 어떻게 나가야 할지 제대로 좀 파악을 한 거죠. 파수꾼은 어떤 작품일까요, 정민 씨한테? 은인 같은 영화예요. 파수꾼이라는 영화가. 파수꾼이라는 영화가 없었으면 저는 영화 배우 박정민입니다라는 말을 못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영화만 생각하면 항상 제가 이렇게 앞으로 가고 있는데 뒤에서 큰 산 하나가 이렇게 딱 버텨주는 느낌이에요. 파수꾼이라는 영화 자체가 굉장히 고마운 영화고 선생님 같은 영화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도 빠듯한 김조아. 여기가 대학로인데요. 아, 대학로더라고요. 근데 저렇게 나눠주는데 병원 선배님인지 모르는 사람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실제 그냥 지나가시는 분. 예. 젊은 시절엔 잘 나가는 복서로 동양 챔피언의 기록을 가지고 있었죠. 마땅히 지낼 곳도 없던 그는 체육관에서 해고된 직후 오랜 친구 동수와 단골 식당에 찾아갑니다. 그런데 17년 전 집을 나가버린 엄마를 그곳에서 만나죠. 야 어디가? 하지만 그는 엄마의 부재로 인해 힘겹게 홀로 지낸 그 시절이 원망스럽기만 합니다. 식당을 나온 뒤 상념에 잠겨있던 조아. 다행히 큰 부상 없이 깨어난 조아는 퇴원 후 가해자 측의 연락을 받고 약속 장소로 찾아갑니다. 상습범이지. 자해 공갈단으로 오해받은 조아는 그렇게 해서 얼마까지 벌어봤어? 자를 박차고 나가버리죠. 한편 엄마에겐 또 다른 아들 진태가 있습니다. 서번트 증후군을 가진 진태는 제대로 레슨 한번 받아보지 못했지만 피아노 연주만큼은 천재성을 보입니다. 그리고 말투도 등장부터 네만 5번을 하죠. 네만 나와요, 네만. 한천이 뜨나 똑같은 대답을 반복하는 진태에겐 오로지 게임과 피아노가 전부였죠. 진태의 미래가 걱정된 엄마는 지낼 때는 있나? 조아를 찾아가 함께 살자 어렵게 제안합니다. 그런 게 아니고 아니 내가 뭐 어디 오갈 때도 보면 그런 놈 같아요? 오갈 때 없거든요. 바로 가자. 그리고 바로 오잖아요. 다음 컷이 집에 같이 들어가는 거야. 웃긴 포인트가 너무 많아. 맞아. 여가 좋아 형이다. 안녕하세요, 캐아지.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동생 진태와 마주한 조아. 저는 오진태입니다. 저는 노진태입니다. 야다, 네 동생. 누가 내 동생이라 그래요? 엄마와 진태에게 앉아라. 마음 한켠 내줄 생각이 자리 없던 줄게. 그는 이 집에서 당분간만 머물 작정이었죠. 그날 여기 몸을 더듬었어. 아이고 배야. 아이 이게 팍 때리잖아요. 이렇게 넘어져요. 그러면 다들 아시겠지만 저 자세가 방구가 나오기가 되게 쉬운 자세잖아요. 아 발약기는 여러 네, 그래서 방귀를 뽕 꼈어요. 그러니까 컷하고 선배님이 자기가 졌다고. 대장까지 컨트롤하는 배우한테 나는 못 이기다. 그날 운전 제가 했어요. 미안하단 말을 못했어요. 얼마 전 정말 조아를 빼먹은 친 차주인 한가율. 만나서 얘기하고 한심 씨 다리 나오는 신도. 그러니까 그런 설정들도 되게 뻔해 보이는 이야기를 확 좀 몰입시키는. 네. 교통사고로 인해 한쪽 다리를 잃어야 했던 그녀는 유명한 피아니스트였죠. 한편 좋아야, 네 내일 안 바쁘면 진태 복지관에 좀 데려다 주고 올래? 엄마의 부탁으로 진태와 복지관에 가던 중 화장실. 뭐? 화장실. 아이 장. 네, 진짜 불안해. 아니 저거 실제로 똥을 싼 게 아닌데 선배님 저기 리액션을 하시는 거잖아요. 진짜 싼 줄. 뭘 한다고 5만 원을 내? 그럼 어디다 써? 바지에다 써. 선생님 가셔서 똥도 좀 치워주시고요. 늦도록 연락이 되지 않던 형제가 돌아오자 엄마는 조아에게 서운한 말을 늘어놓습니다. 아무리 네가 행편없는 인간이라 해도 데리고 나가자마자 경찰서 가 먹고 경찰서 가. 형편없는 인간이요? 사실 오랜 시간 고단하게 살아온 탓에 암 말기 선고를 받은 엄마. 하지만 이 사실을 모르는 조아는 하루빨리 돈을 모아 엄마를 떠나고 싶었죠. 한편 조아에게 진태를 부탁하는 엄마. 이게 콩쿨 가는 긴데
이거 갖고 한 달만 진퇴 좀 봐도 대신에 상무금은 상금 네 절반 딱 떼줄게. 보너스. 수술을 받기 위해 집을 비워야 했기 때문이죠. 진퇴야, 엄마 봐라. 그러고 들어가잖아. 쳐다도 안 보고. 엄마 안 보고 들어가. 쳐다도 안 보고. 하는 수 없이 진태를 데리고 나온 조아는 자신이 하던 전단지를 진태에게 시켜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진태가 보이질 않았죠. 흩뿌려진 전단지를 보며 진태를 찾던 조아는 길거리 피아노에 앉아 연주하고 있는 진태를 발견합니다. 아, 근데 이제 연기 연습 진짜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너무 충격받았어요. 다 직접 어색함이 치는 거 풀샷 안 잡을 것 같았어요, 왠지. 시간도 없을 것 같아서. 실제로 그 대역 손연기를 하시는 분이 준비돼 있었는데도 쓸 필요가 없었다고. 아, 정말 한 씬도 없어요. 네. 대단한. 그러니까 핸드싱크를 한 거죠, 정말. 네네 그렇죠. 핸드싱크로. 야, 너 피아노 그거 장난 아니다. 하나 더 먹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진태의 연주 덕분에 돈이 생기자 마침 엄마가 건네준 콩쿨 전단지가 떠오른 조아는 한가율! 진태를 데리고 한가율을 찾아갑니다. 한가율 예뻐요. 김주아 씨. 돌아가세요. 피아노 이제 안 쳐요 나. 하지만 사고의 충격으로 피아노에서 손을 뗀 가율은 조아의 방문이 불쾌하기만 합니다. 거절을 당하고 돌아서던 차에 뭐해, 임마. 가율이 놀란 표정으로 다가와 진태의 옆에 앉아 반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콩쿨에 출전한 진태. 하지만 실력과는 별개로 진태가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수상에서 제외됩니다. 예사롭지 않은 진태의 실력을 알아본 가율이 과거 은사를 찾아가 묻습니다. 상은 되돌릴 수 없지만 궁금했어요. 제가 6살 때부터 원장님에게 뭘 배웠는지. 며칠 후 또다시 진태를 데리고 전단지를 돌리던 조아. 잠시 휴식을 취하던 중 건너편 다정한 모자를 보던 진태의 표정이 변합니다. 엄마 생각했나? 야, 잠깐 옷이 조아가 진태에게 줄 셔츠를 고르는 사이 또다시 사라진 진태. 아무리 찾아도 진태가 보이지 않자 집으로 찾아갑니다. 어디 때? 때마침 잠시 집에 들른 엄마와 마주치는데 아한테 시킬 게 없어가 전단지나 돌리라 하고 니는 옷이나 사입고 돌아댕긴나. 다행히 진태를 발견한 조아가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손을 올리려 들자 어디서 주먹질이고? 네가 형 아이가. 네가 형이면 알 잘 챙기가. 그래 데리고 있어야지. 알아와 때리노. 알아와. 자신을 붙들고 하소연하던 엄마에게서 달라진 모습을 발견합니다. 엄마의 암투병 사실을 알게 된 그는 원망과 슬픔을 견디지 못하고 회피를 택합니다. 조아가 떠난 사이 진태를 찾아온 가율. 엄청난 재력가였던 가율의 할머니는 진태를 알게 된 후 다시 연주를 시작한 손녀의 모습을 보고 진태가 콘서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갈라 콘서트 하지? 애 하나 박자. 공항에서 떠날 채비를 하던 조아. TV에서 멀끔한 차림을 한 진태의 인터뷰를 보게 됩니다. 불가능.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 하나의 견해뿐이다. 무아마 그 알리. 오진태 군의 형이 늘 들려줬다는 말이라고. 오늘 밤 열리는 진태의 갈라 콘서트. 조아는 출국을 포기하고 서둘러 엄마를 모시고 공연장으로 향합니다. 공연이 시작되고 해맑은 모습으로 진태가 입장합니다. 저는 처음 손가락을 유심히 보게 돼서
정말 피아니스트 손 같더라고요. 저 촬영 손가락이 되게 길고. 몇 번 하신 거예요? 앵글 바꿔가면서 계속 하루 종일 찍었던 것 같아요, 저 장면. 아니 저게 연습해서 되는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어쨌든 치는 소리가 나잖아요. 아 저거 피아노 나게. 안 나게 밑에 있구나. 해놨어요. 왜냐면 저쪽 오케스트라 분들이 헷갈려 하니까. 네. 저분들은 또 연주를 하셔야 하니까. 보통 사람보다 월등한 재능을 가진 진태의 완벽한 공연이 성공리에 끝납니다. 공연이 끝난 뒤 조아가 엄마가 누워있는 병실로 진태를 데려옵니다. 라면만 먹지 말고 진태는 낯선 엄마의 모습에 왠지 슬퍼집니다. 엄마 집에 빨리 가요. 상복을 입고 엄마가 평소 즐겨 듣던 음악을 연주하고 있는 진태. 이제 세상에 둘만 남겨진 조아와 진태는 서로의 손을 꼭 잡습니다. 두 배우의 연기만으로도 볼 가치가 충분한 영화 그것만이 내 세상이었습니다. 처음에 이 배역을 알게 됐을 때 어떠셨어요? 배우로서 어떤 결핍이 있는 역할이라는 건 매력적으로 다가오죠. 근데 이 영화를 그냥 처음 이제 배역을 맡게 됐을 때 가졌던 어떤 결심 같은 건 이 영화가 나왔을 때 그 장애를 겪고 계시는 분들이나 그분들의 가족이나 이런 분들께서 불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좀 했었죠. 네. 그래서 일주일에 2번 정도 그 당시 살던 집 앞에 이제 특수학교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한 반을 맡아서 봉사활동을 이제 한 거죠. 네. 이제 그 선생님들께서 당부하신 게 있어요. 절대로 우리 반에 있는 누군가의 개인적인 특성을 따라하지 말아라. 근데 저는 그것도 당연히 동의하는데 이게 보는 게 그거니까 어느 순간 제가 따라하게 될 것 같은 거예요. 이제 연습하면서 나도 모르게 그거를 배제하는 데 있어서 또 애를 좀 먹었었죠. 다들 뭐 궁금해하시겠지만 원래 피아노를 치셨던 건 아니에요. 한 번도 쳐본 적이 없어요. 바이엘도 안 배우고. 근데 너무 놀라운 게 정말 피아노를 천재적으로 치는 역할인데 어떻게 호기롭게 하겠다고 한 건 쉬울 줄 알았어요. 감독님한테 호기롭게 제가 다 하겠습니다. 라이언 고슬링도 했는데요, 뭐. 저 라이언 고슬링 엄청 생각났어요. 오, 그러네. 하고 이제 바로 피아노 학원을 갔어요, 동네에 있는. 그리고 이제 배우고 한 2, 3일 있다가 후회를 시작했죠. 아, 저는 진짜 7, 8곡이었거든요. 이거 언제 다 그러니까 연습하지? 곡수가 꽤 돼요. 네. 심지어 감독님하고 촬영 감독님을 피아노 학원으로 모셔서 자 한번 보세요. 이게 촬영이 가능한지 한번 보세요 하고 치는 걸 보여드렸는데 이제 감독님하고 촬영 감독님도 CG를 해야 되겠는데 싶으셨는데 이제 헝가리 무곡이 문제였던 거죠. 라라라라라. 그걸 너무 잘 친 거예요 저기서. 그래서 CG가 그 다음부터 뭐 그린 스크린 이런 것도 없어요 현장에. 그냥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대학로 씬이 되게 좋았어요. 야외에서 되게 아름답더라고요. 사람들이 천천히 모여드는 거. 네.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제형적인 장면인데 사람들이 모여드는 게 감동인 거예요. 결국은 이제 첫 장면에서 우리를 그렇게 네. 딱 잡아주고 네. 마지막 갈라 콘서트 연주에서 완전히 그 폭발적인 에너지로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리는데요. 그것만이 내 세상이란 제목처럼 의미적으로도 보통 사람들처럼은 못 살지만 그 순간에는 딱 주인이 돼서 자신의 삶을 딱 이렇게 사람들과 공유하는 그 장면이 굉장히 우리한테 많이 인상적으로 남았고 그 지점에서는 배우의 힘? 텍스트로는 연주한다잖아요. 네. 정민 씨의 피아노 연주 전체를 다 보고 굉장히 마음이 움직이더라고요.